집은 언제 팔아야 돼? 만약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반대로 집값이 고점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집값이 고점일 때 신호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집값을 결정하는 건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떨어져도 안 돼, 올라도 안 돼, 네. 어쩌라고 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쩌라고 네. 떨어지면 안 돼. 네, 다들 아마 좀 더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관심은 많이들 가지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부동산은 굉장히 많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모두 다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 즉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투자만 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거주용 부동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일반 주택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뭐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상가 건물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수익형 부동산과 왜 거주용 부동산을 굳이 나누냐면 시장의 속성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네.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으면 수익형 부동산도 당연히 좋을 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성이나 아니면 가격이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주하는 부동산은요, 굉장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경기가 안 좋더라도요, 거주형 부동산은 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있으니까 맞아요. 그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주를 좀 나눠서 시장의 그 상품에 그리고 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분류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원인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가계 자산이 5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4억 원이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가격이 그럴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한국의 어떤 자산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고령화로 될수록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부동산 자산이 금융 자산으로 가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심지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부동산 자산이 거의 이제 금융 자산으로 옮겨가게 되면 결국에는 집값 하락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집값 하락에 대해서 그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실제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집값 상승의 전망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죠. 특히 저성장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또 인구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사실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자산은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빠질 수 없다. 계속 오를 수 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해서 네. 한국의 집값은 계속 상승할 거다.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이렇게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들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 부동산에 그러면 몇 년 전만 해도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은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양극화를 최근에 네.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양극화는 언제나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의 미분양이 지방의 중심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큰데요. 미분양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공급이 줄게 돼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다시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전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과열 그리고 또 집값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질문을 또 하고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요즘 부동산 공부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특히나 뭐 젊은 분들. 제 또래만 해도 임장 다니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해야 좀 정확하고 좀 빠르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수단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책을 읽어야 되냐, 유튜브를 봐야 되냐, 말씀하신 것처럼 임장을 가야 네. 되냐, 뭐 블로그를 봐야 되냐, 레포트를 봐야 되냐. 결국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what, 뭘 할 거냐, 오. 뭘 살 거냐. 두 번째는 when, 언제 살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ow,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부동산은 이 중에서 when, 즉 언제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일생에 많이 저희가 부동산을 내 집 마련하면 두세 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언제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집값이 떨어질 때가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떨어질 때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는 떨어지면 다시 오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네. 그리고 재화와 다르게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외에는 없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주식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투자만 가능하지 사용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용 가치에 근접하게 돼요. 그렇죠? 사실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또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보다 가격이 오를 때 집을 더 많이 삽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봐도 예를 들어서 최근 가격이 하락한 2022년도에는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에 1,000건이 안 됐던 적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집을 안 사요. 반대로 최근에 다시 집값이 오르니까 한 달에 거래 건수가 8,000건이 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대가 되셨으면 좋겠다.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더 떨어질까 봐. 맞아요. 그렇죠? 더 떨어질까 봐. 그런데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언제 집값이 오르냐 그 신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집값이 가장 낮을 때겠죠. 그렇죠? 내려갈 때 오른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낮을 때라고 하면 그 이후로부터 오르겠죠. 네. 가장 낮을 때 신호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그러네요. 네, 반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공급, 즉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네. 살려는 사람도 이제 시장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살려는 사람들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줄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격은 오르기도 있어요. 네. 반대로 그러면 집은 언제 팔아야 돼? 만약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반대로 집값이 고점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집값이 고점일 때 신호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가격이 오르는데요.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이 감소할 때, 즉 거래량이 줄어들 때요. 줄어들 때.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나 자산 시장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팔려는 사람들이 안 팔아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막 팔려고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과 거래량을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 집 마련 언제 하느냐?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증가할 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좀 데이터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데이터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은 공교롭게도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에 좀 치우쳐서 결정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집을 보러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담 있는데도 막 대출 받아서 조심해야 집을 돼요. 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면 숫자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라든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요? 네. 거래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네. 수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증가하면 수요가 많아진다는 많아지죠. 얘기고요. 거래가 감소하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오르고 떨어진과 이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가격 지표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래량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매물이에요. 매도 물량.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려고 시장에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나 안 팔래 하고 매물을 걷어들이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매물량을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또 집값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양,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분양 물량, 그리고 입주 물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잘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나 아니면 통계청이나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실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자료를 전부 다 보실 수 있고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수치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들 주변에서는요, 앓는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 집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 부모님도 하셨거든요. 이런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대표님? 근본적으로 오르는 집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다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사실은 소수의 집만 크게 오르는 현상을 최근에 특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움직이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그래서 소수만 그렇죠. 오른다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시고 내 집 마련 하실 때도 투자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 지역이나 이 아파트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 관점을 좀 전환시키면 여러분들이 소수에 들어가실 수 있다. 그래서 네. 내 집에 마련했는데 그 집값이 오르는 신기한 경험을 또 하실 수 있다. 이런 하고 말씀을 싶습니다. 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법이 또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아무래도 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정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 이 재개발, 재건축법이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부각되는 이유는 수도권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에서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네요. 노후 아파트가 너무 많고 거주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대상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될,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할 수 없는 현실적 그렇죠. 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재개발 활성법이라든가 최근에 일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지구 선정되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집값도 오르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기대보다도 사업에 진척하는 속도와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긴 관점에서 이런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요, 기준금리가 더 인하가 된다고 해요.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기준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네. 이런 공식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틀린가요? 왜냐하면 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돼서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근에 앞으로 이루어질 이 금리 인하가 과연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질문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인하 폭이 작지 않습니까? 네. 0.25% 인하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할 건가? 전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으면 수요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적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어떤 조건도 필요하냐면 금리 인하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져야 수요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 시장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야 사람들은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라는 걸 모두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바로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말 핫 이슈였죠. 그 로또 청약. 네. 네, 저도 해봤긴 한데요. 네, 이렇게 기대감이 정말 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편으로는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지 그 현상이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연관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는 이유, 특히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본 청약에서 청약이 잘 안 된, 계약이 안 된 게 따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무주택자들이나 다 동시에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만 대 1, 뭐 이렇게 경쟁률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당첨이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통장을 가져가 필요가 있어? 심지어 청약 통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거든요. 청약 시장은 또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청약 제도를 다시 개편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청약 통장의 또 유용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 사는데 너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사실 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계속 하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불황을 겪을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하고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사용 가치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고 또 그러다 보면 다시 또 건설업도 좋아질 가능성이 전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또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이라든지 부동산업이 그동안 굴곡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내적으로 강한 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일본처럼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소감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실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지도 않고요. 가격이 계속 빠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꼭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기회를 잘 잡으셔서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이라든지 이렇게 부도 일구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BN